뉴스N이슈 2부 시작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일행이 북한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워싱턴 DC에 입국해 2박 3일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국적기인 유나이티드 항공편으로 현지 시각 오후 6시 32분, 우리 시각 오늘 오전 8시 32분쯤 워싱턴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아직 김 부위원장 일행이 세부 일정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내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내일 오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북미 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을 직접 방문한 고위 관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북미 관계가 고착된 틀을 깨는 또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A에서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말 1차 방미 때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이번 2차 방문에서는 이동 경로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뉴욕을 통해 입국해 육로로 이동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엔 수도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항공편 역시 중국 국적기가 아닌 미국 국적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입니다.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탑승 직전 보안 검색을 놓고 작은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도착 이후 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영접을 받으며 별도 입국 심사 없이 미국 정부가 제공한 차편으로 공항을 빠져나가 워싱턴 시내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워싱턴에서 묵는 것은 지난 2000년 조명록 당시 제1부위원장 이후 19년 만입니다. 미 정부가 오랜 관례를 깨고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직행을 허용한 것은 적극적인 대화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직행한 것은 미국에 상응하는 대화 의지로 보여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미 워싱턴에 도착한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은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보내는 7번째 편지인 셈인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의지가 담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꺼져가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린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뉴욕행.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 직후 워싱턴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 첫 번째 편지로 사실상 특사 역할을 한 셈입니다. It was a very interesting letter, and at some point it may be appropriate. 첫 만남 이후에도 북미 두 정상은 수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유지해왔습니다. 관건은 서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가 먼저라며 공을 떠넘기는 북미 사이의 벽을 허물 김 위원장의 결심이 담겼을지입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언급한 북미 협상 해결 전망을 자세히 다뤘을지 관심입니다. 서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 조성된 난관과 우려, 해결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친서에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담기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오간 친서에도 여전히 북미 간 이견이 큰 만큼 핵심 의제는 결국 만나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영교, 손혜원 의원을 봐주기 조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을 물었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혜원 의원이 투기 목적으로 전남 목포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일 때 관행적으로 민원을 받았다고 소명했다면서 책임을 느낀 서 의원이 보직 사퇴를 결심해 당이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에게 셀프 면죄부를 줬다면서 국민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선 의원의 영향력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 관민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손 의원의 힘이 정말 센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손혜원 의원의 토기 논란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국민들은 청와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손혜원, 서영교 의원이 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라 두 의원의 요청대로 민주당이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빙상계 각종 비리의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와 관련해서 한 체대가 긴급 교수회의를 열고 전명규 교수의 연구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체육교육대학교는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긴급 교수회의를 열고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사태와 전명규 교수와 관련된 사항 등 빙상부 관련 비리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김동민 교학처장 등 현직 교수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명규 교수는 조재범 코치 폭행 사태 은폐를 시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첫 피의자 조사를 갔습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가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오늘 오후 1시부터 첫 옥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애초 오전 9시부터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조 전 코치 변호인의 사정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함께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 자격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여성 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 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 수사팀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 보호, 심리 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장하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이 자체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남은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9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모두 마친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변경석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살인과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 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지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종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 논란이 이어지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최종 결과 발표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학부모 70여 명은 어젯밤 세종시 교육청을 찾아 재배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들을 구제하기로 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최교진 교육감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최 교육감이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최종 배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지만 학부모들은 재배정 결과대로 발표하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최대 1억 원씩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김계순 씨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회사가 원고 측에 각각 8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여성 16명, 남성 1명이 어린 나이에 강제 동원된 기간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배상하도록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국민기업 KT입니까? 국민기업 KT를 이끌어가는 회장님이세요? 그렇게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 그게 참 기가 찹니다. 이 전화국사를 437곳이었는데요. 403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403개에서 397개로 줄인 분이 지금 황 회장님이십니다. 지사 지점의 경우에는 이게 통신구나 맨홀, 전신주, 통신설비 관리하는 데입니다. 황창규 회장님이 182개로 줄였습니다. 많이 줄인 거죠. 자, 구조조정도 심각하게 했어요. 우리 황창규 회장은 취임 3개월 만에 8,300명 있습니다. 주로 시설 유지 보수업무하는 쪽만 잘랐습니다. 그래서 통신설비 관리 인력은 전부 외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땜질 처방하잖아요. 통신시설을 지사별로 보면요, 관리하는 인원이 한 30-40명 됐습니다. 그게 2013년에 한 10여 명으로 줄어요. 회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4-5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더 기가 막히는 건요, 회장님 처음 들어오셨을 때 연봉 5억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14년에 5억 받았는데 15년에 12억 받았습니다. 배 뛰었죠? 배도 더 뛰었습니다. 2016년에 24억 됐습니다. 17년에 23억 받았습니다. KT 평균 직원들 인상률이 4%입니다. 근데 회장님은 몇 배 올렸어요? 몇 배? 그리고 사고 납니다. 봉급은 이사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그 봉급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는 단지 경영을 연봉은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에서 결정한다는 이사를 누가 이야기. 고소합니까? 말장난 하시는 게 뭐예요 도대체? 봉급은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사에서 결정합니다. 예. 염치가 있으세요? 네, 그게 참 기가 찹니다.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미세먼지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 정체로, 내일은 또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으로 또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네, 정혜은입니다. 네, 이틀 정도 많이 춥지도 않고 또 공기도 깨끗해서 좋았는데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아직은 시야를 가릴 정도는 아니지만 어제보다는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9 마이크로그램이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34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나쁨 기준 가까이 치솟아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평소보다는 수치가 높아진 겁니다. 그 밖에 경기와 충청,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기준이 35 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경기와 충청, 전북, 광주,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기 정체가 심해지는 밤부터 농도가 더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 후에 야외 활동을 계획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밤부터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다고 하는데 그럼 주말에는 미세먼지가 더 짙어질 수 있겠군요. 네, 이틀째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보다 더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대기질이 더 악화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도 오늘 낮 동안 꾸준히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서 내일은 나쁨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네, 주말 앞두고 미세먼지 다시 심해져서 걱정인데요. 이번에는 공기가 얼마나 나빠지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극심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입되는 중국발 스모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에도 호흡기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에 오후에 바람이 강해지면서 점차 옅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S 정현주 전 사장의 배임 사건도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과거사위는 두 사건에 대해 문무일 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방 배달원이던 15살 최모 군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범인으로 몰렸습니다.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에야 지난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김모 씨를 진범으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 했던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등 과오가 인정된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가혹 행위로 인한 최 씨의 허위 자백과 목격자 진술, 택시 운행 기록 등이 어긋나는데도 검찰은 최 씨를 기소했고 3년 뒤 진범이 잡혔는데도 불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부실한 수사 지휘로 오히려 진범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 사건에서도 당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만 돌려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과거사위는 유죄 판결 가능성에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결과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두 사건에서 모두 검찰의 과오가 드러난 만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의혹에 연루된 손혜원, 서영교 두 의원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과 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서 의원 입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야당은 당장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이 서둘러서 결론을 내놓긴 했는데 결국 두 의원의 얘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오늘 아침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어제 저녁에 긴급 회의가 열렸던 거고요. 그 결과가 밤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자진 사퇴한 당직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내수석 부대표였고요. 상임위 위원이었는데 이 두 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럼 어찌 보면 이게 자숙을 이야기한 셀프 징계죠. 이걸 당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추가 처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이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재판 거래 의혹이기 때문에 좀 엄중하고요. 지금 손혜원 의원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투기 의혹. 공방이 치열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공방도 치열하고 이제 투기 의혹인데 당은 일단 투기는 아니다. 손혜원 의원이 적극 해명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징계를 한다 안 한다보다는 지켜보겠다. 보류의 입장이에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충분히 책임을 물었다. 문제가 있으면 추가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러니까 밝혔거든요. 문제가 새롭게 드러난다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의 보류인데 문제는 이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사안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요? 이 언행의 문제라고 보고요. 투기는 아닌 거로 봅니다. 선의로 시작한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민간인이고 본인이 컨설턴트, 기업가였을 때는 이건 굉장히 좋은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조금 이게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어찌 보면 투기 여부만 보고 절차적 문제는 좀 등한시한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남는 대목입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 건의 경우에는 계속 뭐 목포 건물이 처음에 9채였다가 지금 어떤 보도 뭐 20채까지 뭐 땅 포함해서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반박과 재반박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이 너무 조금 빨리 이런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당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분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의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서 더 불거지더라도 개인이 해명할 일이지 당에서 해명할 일은 아니다. 당과의 어떤 연루된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자체를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 사법농단의 개혁을 지금 앞장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임종원 전 차장의 그 공소 사실 속에 자당의 의원이 하나의 어떤 로비
그러니까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다 나온 거라서요. 예, 수사하다 그 안에 기소장에 나와 있는 것이라 지금 좀 전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실 때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것은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밝혀진 기소장에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당의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졌거든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자신의 의원이 자당의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고리는 빨리 끊어야지만 사법개혁이라는 어떤 자신들이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해내야 될 가치를 보존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지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일단 분리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이런 지금 그 결과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좀 이 두 의원의 건에 대해서 분리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 여론이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당이 결국은 뭐 버텨주기로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혜원 의원 자신을 믿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이 이제 뭐 제 문제로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래도 저를 믿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니 제가 감사하죠. 만약에 투기로 확인되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의원직은 당연히 사퇴하고 목숨까지 걸겠다. 내 목숨도 필요하면 제가 그렇게 걸겠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이상 더 뭘 해야 됩니까? SBS도 뭘 걸어야 되지 않겠냐. 내놔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는데 손혜원 의원 재산이 상당하던데요. 네, 지금 한 58억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비판을 받는 대목 중에 하나가 언행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지금 건다라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윤리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게 우리가 언론에서 자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쓰도록 한 것은 뭐냐면 그 어휘가 가져서 시청자나 혹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특히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생명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가치를 훼손하거나 혹은 동조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런 영향에 대해서 공직자나 혹은 공직 이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알려진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쓰지 않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표현하시는 게 목숨을 건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공인이신데 생명의 가치가 고작해야 무슨 건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이 어떤 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건다라는 표현을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윤리적으로도.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있잖아요. 언론이 어떤 무슨 예를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 예를 들어서 언론 중재위에 뭐 그 신청을 해서 이것이 부당하거나 혹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뭘 잘못해서 자신의 어떤 그 명예를 실추했을 때는 허위 사실로 사실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뭘 상대방한테 자꾸 뭘 걸 거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SBS 건 측에도 뭘 걸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런 하죠. 행위 자체는 사실 뭐 이게 자유한국당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오늘 논평에서 자꾸 이것을 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도박판으로 끌고 가지 마라. 이건 사실 내기를 하고 뭐 도박을 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건다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이 자신이 억울하다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 억울함을 풀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논쟁 자체를 이 논란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갈 위험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의혹의 이 언행 논란까지 있다 보니까 여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여권 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도 이제 좀 놀랬죠. 왜냐하면 처음에 한 채가 차명으로 있다? 이것도 전 언론은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합리적 의심으로. 근데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채쯤 되면 많죠. 지금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가 엄격합니까? 그런데 이게 차명이냐 아니면 정말 증여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데 9채라 그러니까 좀 놀랐어요. 많다. 근데 10채다. 두 자릿수를 넘더니 17채의 토지 3곳까지 해서 20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더니 등기부 그렇다는 등본을 거죠? 확인해 보니 지금 이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602채의 건물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20곳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야당도 좀 무리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타운이다, 손혜원 랜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한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도대체 20곳을 한 개인의 영향력 하에 두고 있고
그곳이 문화지구로 지정이 됐고 또 그 안에 네, 다 들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예.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주로 매입을 했는데 2018년 8월에 여기가 문화지구로 지정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손혜원 의원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 보존해야 할 근대 역사 공간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재개발돼서 밀릴 것 같아서 나라도 재산을 여기 쏟아부어서 네.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문화재를 했다. 살리겠다. 이 선한 동기를 전 믿고 굉장히 좋다고 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매입을 계속해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굳이.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정말 주요 문화재 몇 개를 지키기 위해서 말뚝박기다, 정말 알박기다, 좋은 의미에.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했다. 그러니까 함께 좀 시민들이 함께 해달라. 그러면 좋은데 20곳은 너무 많잖아요. 조카의 너무 명의로 예. 보좌관의 배우자, 보좌관의 딸, 또 남편이 이제 대표로 있는 재단의 명의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투기를 위해서 가치가 상승하기보다는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많았고 예. 그럼 어떻게 오해될 수 있냐면 국민의 눈에는 돈 있으면 내가 관심 있는 곳은 저렇게 사서 보존을 이유로 이렇게 보유해도 되는 건가? 근데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이 돈 있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버린 것으로는 국민 공감을 얻는 수준을 약간 벗어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다가 손혜원 의원이 큰 소리를 치고 계세요.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었지만 네. 나의 본인은 이런 것이었으니 이 본질을 함께 해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건 좋으나 문제는 뭘 건다? 나는 다 잘했다? 추호도 잘못한 게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와버리면 싸움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저는 왜 이렇게 야당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하는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어떤 해명 과정에서 빌미를 제공한 네. 측면이 더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투기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순수한 의도냐 이 사이에 지금 공방은 계속 가열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당의 어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야권은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국민 기만이다 이렇게까지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 반응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죠. 여당에서 소위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셀프 면죄부 징계 아니냐. 여당 스스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정은 다시 고쳐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분들이 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국민은 현명합니다. 당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입니다. 검찰에 본인 스스로가 수사 의뢰를 해서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사랑해서 문화재를 사랑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요즘 유명한 퀸 여기에 보면은 Too much love will kill you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면은 당신을 죽이게 된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 오늘은 또 퀸의 노래까지 가져다가 네. 평을 하셨는데 결국 목포 사랑이 너무 지나쳤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박지원 의원이 그 사자성어로 조변 섞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오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포 시민들이 지금 해외 투자를 받은 것만큼 뜨겁게 환영했다. 그 네. 당시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굉장히 두둔을 하다가 오후 저녁 때쯤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네. 지금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두 채라고 했는데 20곳이나 됐다라든지 어떤 팩트 문제부터 해서 지금 이 투머치 예. 에 대한 그러니까 이 네. 노래의 가사도 이렇게 인용을 예.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저는 평론가님의 말씀에 또 동의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공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 과정조차도 공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재를 보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북동에 최순우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고택이 있습니다. 이 고택이 사실은 개인이 살 뻔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질 뻔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한국 트러스트 재단이라는 재단이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그 집을 매입을 합니다. 이게 네. 트러스트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개방을 하고 거기서 전람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하면서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그
부분으로 갔거든요. 만약에 목포의 근대 문화유산을 지키고 싶었다면 공개적으로 자신의 뭐 재산을 이용하고 싶었다면 공개적으로 재단을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재단을 좀 더 트러스트 쪽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다 함께 해달라, 목포 시민들이 함께 해달라.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게끔 나도 이렇게 신탁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지역들을 공개적으로 했다면 그 지역. 손 의원이 지금까지 숨긴 건 아니고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쪽에 건물을 사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긴 했었거든요. 자, 그 차이가 뭐냐면 개인이 사는 겁니다. 개인이 산 거다. 트러스트 재단은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사는 겁니다. 시민이 사서 시민이 주인이 돼서 시민이 영구히 보존하는 것과 지금 손혜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 가서 건물을 하나씩 삽시다예요. 그러면 건물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인의 영리가 포함이 돼요. 내가 그 개인이 그 건물을 샀을 때 전부 다 공공의 이익으로 함께 마음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개인은 언제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이 재산이니까 내 재산이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개인의 어떤 공공의 어떤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과정이 사적인 어떤 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그 목적은 영구히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 트러스트 재단이 생겨난 어떤 동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이런 어떤 방법을 택했다.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한다면 지금 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관이 한옥마을을 살리신 분이거든요. 한옥마을의 구상. 이 마을, 이 거리를 한옥마을처럼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가치는 지금의 뭐 2배, 38%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개인과 지인들이 이렇게 좀 많이 안 샀으면 논란이 없었을 텐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스스로 수사를 의뢰해라 이런 조언을 했는데 손 의원이 이걸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다만 이제 조건을 걸었는데 조합, 뭐 또 건설사, SBS 방송사 다 같이 조사받자. 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건 뭐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손혜원 의원의 주장에 따라서 물론 이제 수사의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고 지금 이 투기냐 아니냐로만 이제 국한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참 무리한 싸움이라고 아까 싸움판만 키우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린 게 법적 논쟁의 소지보다는 윤리적인 측면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개인사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조카는 군복무 중이었다. 그 아버지가 또 언론과 인터뷰를 하니까 손혜원 의원이 이 친동생과는 10년째 교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되기 어려운 복잡한 또 이 그 가족사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라이빗한 내용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으로서 이 목포 특정 지역을 살리고 싶었다면 아까 말씀하신 방식이든 여러 가지 공적인 방식으로 이걸 제도화하는 방식, 법제화하는 방식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손혜원 의원이 지금까지 이 지역이 중요해, 집 사세요. 주변에 홍보대사 역할을 한 것까지도 좋은데 국회의원의 방식은 아니에요. 문화 애호가의 방식이에요. 이건 오히려 민간인 때 많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에 적절한 행동도 아니다. 혹은 돈 좀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 지역에 우리가 투자해서 여기를 멋지게 리노베이션 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사업적 발상이에요. 그래서 공적 발상이 아니고 이 방식을 다른 사람을 또 동원시켜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주변에 이게 친인척부터 보좌관의 가족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박지원 의원이 놀란 게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투기가 아니라는 걸 나도 확신한다. 이렇게 옹호를 하셨는데 수사받아야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입장인데 절차적인 문제가 위배됐다. 저는 법적 논쟁 이전에 윤리적으로 손혜원 의원이 곰곰 생각을 해보셔서 사과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예를 들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환원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엔 투기 목적이 아닌 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 환원하면 끝나는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윤리적 논쟁이 더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분 다 계속 이제 대응의 문제를 얘기해 주고 계셨는데 어쨌든 손혜원 의원 하면은 네이밍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당도 이 네이밍 이 공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명 배우의 이름을 따라서 김혜교 스캔들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손 의원의 반박 내용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이 손혜원 의원 사건은 손혜원 랜드 사건으로 공식 명명합니다. 그냥 권력형이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김정숙 여사와 절친으로서 송혜교가 아니라 김혜교 스캔들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는 맞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숙 여사의 권유로 입당했다. 아니에요. 그 문재인 대표, 당시 당대표가 그 김정숙 여사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가 와주는지 몰랐다. 너무 고맙다. 아주 악랄한 입장 말살입니다. 송혜교 씨는 또 뜬금없이 본인 이름이 등장해서요. 예. 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혜교. 이게 지금 김정숙 여사 그리고 손혜원 의원, 서용교 의원의 이름을 따가지고 한국당에서 명명을 한 건데 지금 한국당이 전략적으로 좀 판을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이 동창이다. 이 점을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밍은 어쨌든 적절하지는 않은 것 적절하지 같으네요. 않다. 왜냐하면 어떤 네이밍이든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서로 연관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네이밍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그렇죠. 따질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두 사람은 일단 연관은 돼요. 김정숙 여사와 지금 손혜원 의원은. 근데 지금 교는 서용교 의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서용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본질이 좀 다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김정숙 여사와 서용교 의원의 공통 부분은 없어요. 이 사건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의원의 사건이 청와대와 연루가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 성을 조합한 것이 어떤 그래. 이것은 그럼 청와대가 연루됐고 또 영부인이 연루된 하나의 큰 게이트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에는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반박도 이렇게 뭐 초현실주의자, 초현실주의다라고 반박이 오는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 판이 이제 키우기를 바라겠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국민에 와닿을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건의네요. 네. 어쨌든 지금 적절하지 않은 네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와대에서는 당장 뭐 예의를 지켜라 이런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를 했죠. 사실은 초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규정하니까 초현실적 발상이다. 좀 초대 초의 대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청와대는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김정숙 여사가 호출될 수 있는 거는 이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고 동기동창이고 그리고 반장 부반장 관계로 절친이라고는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과 지금 목포에 투자하는 것과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영부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적 관계로 엮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엮일 수 있는 정치권의 인맥은 너무나 많아요. 갖다 붙이자면 그래서 기존의 이 연예인 이름을 따서 조금 이제 여론 확산을 하는데 주요한 네이밍 이게 얼핏 생각해 보시면 강부자 정권 아니냐, 고소용 내각 아니냐, 지난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성시경 내각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사람의 이름의 자들의 조합이 아니었던 겁니다. 뭐 고시 출신이냐, 성대 출신이냐, 특정 대학 출신, 고소용의 경우에 고는 고대죠. 또는 심지어는 이제 특정 종교, 교회 이름을 이제 따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름 세자를 조합해서 또 김혜교라는 존재는 없잖아요. 고소영 씨나 뭐 강부자 씨나 성시경 씨는 존재하는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네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김정숙 여사를 여기다가 일단 끌어들이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한 한번 이제 이 정부를 걸어보겠다, 청와대까지 이제 타격해보겠다는 발상인 건 이해가 되지만 이 논리적인 근거와 인과관계가 국민들에게 접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소구 효과가 떨어지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이제 실패한 네이밍, 그 마지막에 이제 서용교 의원 얘기를 이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당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앞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정리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걸 이제 분리 대응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수사 재판 거래 그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라 앞으로도 논란이 꽤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이 당직만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당직만 일단 받아들이는 형식인데 사실 당직으로서 되겠느냐라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어떤 또 흐름일 것 같아요. 이것은 처음에 이 사건이 두 가지 다 터졌을 때 민주당 내에서의 흐름도 언론에서 보도되긴 했지만 이게 분리 대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은 어찌됐든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서영교 의원이다라는 흐름이 지도부에서 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그 이상을 서영교 의원한테 먼저 해버렸다. 예를 들어서 제명이라든지 유일리 쪽으로 갔다 그러면 야당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이것은 이 서영교 의원의 어떤 책임만이 아니다. 이건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당 지도부만이 아니라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위를 좀 조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아마 그 공격 대상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여야 의원의 공이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여야 의원이 공이 걸려 있지만 예.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자, 4가지 사안 중에서 직접적으로 판사를 방에 불러서 그 예. 사안에 대해서 이 낮춰달라라고 적시되어 있는 공소 사실에서 있는 것은 이 서영교 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임종원 전 차장이 그래 이군현 또 다른 의원들 이 지금 걸린 의원들은 어떻게 좀 적절하게 해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어쨌든 서영교 의원은 직접 판사를 자기 방에 불렀고 어떤 것을 해라라고 아주 명료하게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한국당이 좋습니다. 4사람 다 정확하게 뭐 판별을 해봅시다라고 나서더라도 한국당 입장에서 네.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그 국회와 법원 사이의 재판 청탁 의혹이죠. 네. 이 재판 청탁 의혹에는 파견 판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국회 파견 판사. 자, 지금까지는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이건 언제 도입된 제도인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국회의원과 법원의 연결다리 역할을 한 것은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입니다. 국회에 왜 판사가 파견 나와 있는 걸까요? 당초 취지는 법안을 만들 때 법률 전문가인 판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서 먼저 요청한 겁니다. 200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국회에 부장판사급의 법사위 전문위원과 실무자급의 자문관 이렇게 2명의 판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판사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원래 취지와는 달리 사법부와 국회가 짬짬이 하는 통로로 활용되어 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들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게 이런 일이라는데요. 들어보시죠. 주로 하는 일이 평상시에 국회의원실, 특히 법사위 위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네. 의원들을 만나거나 보좌관들을 만나고 점심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저녁 술자리를 한다든지 접대를 해서 평상시 친분을 쌓아놓고 나중에 국회 국정감사 때 대법원에 대한 어떤 질의 같은 거를 준비를 하면 보좌관들을 통해서 어떤 걸 질문할 건지 미리 염탐하고 스파이 노릇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파견 판사가 법원의 청탁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의 청탁을 법원에 전달하는 사실상 합법적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파견 판사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자리에 판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하지만 일선 판사인 자문관은 놔두는 것으로 알려져서 로비 창구가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기호 전 의원 어제 저희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파견 판사 도대체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밥 먹고 친분 쌓아서 뭐 법원 관련한 어떤 대정부 질문이 있으면 이런 어떤 국정감사 때 질문을 빼낸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차현주 앵커 얘기를 했지만 뭐 염탐, 스파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었거든요. 네. 예. 자, 지금 국회 앞에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에는 언제나 보좌관들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점심 식사 자리가 많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대관 업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관 업무라는 게 뭐냐면 대관, 그러니까 관리나 혹은 그 국회에 어떤 로비를 하는 사람들, 그게 정관, 재계 전부 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판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다. 물론 뭐 그런 어떤 정황은 있지만 이렇게 서기호 판사 전 판사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밥도 먹고 빼냈다. 이렇게 판사가 그런 대관 업무를 한다고 우리가 안다면 판사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분 나중에 돌아가서 판사를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법원에서도 대관 업무를 이렇게 했다. 라는 사실이 지금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원래 이 로비, 그러니까 대관 업무를 하려고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의 전문위원으로 사실은 공모된 분들이거든요. 뭘 하냐면 그러니까 그 법사위는 왜 각 그 상임위들이 법안을 제출했을 때 마지막으로 법률적으로 이 문구가 잘못됐는가를 파악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문구를 파악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어떤
어떤 그 의원이 법률적인 어떤 부분에서 조언을 들어야 될 때 근거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꼭 판사가 파견이 돼서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도 공모를 해서 네. 법원이라든지 혹은 검찰이 이렇게 스스로 공모를 하는 것처럼 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이 뽑는 것처럼 제도는 돼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가 공모는 해놓고 법원에서 한 명, 검찰에서 한 명 이렇게 해서 파견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모지만 속으로는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십수년간 이 제도가 관습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소통과 자문, 뭐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한 제도겠지만 지금 좀 악용이 된 측면에 있는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으니까 뭐 이런 제도를 좀 없애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나오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정도로 넘어갈 사안 아니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의원 재판 청탁 국회 출장소 역할을 한 거죠. 지금까지. 아까 서영교 의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민주당이 이번에 굉장히 손혜원 의원 거가 완전히 다르게 잘못 처우하고 있다. 잘못 처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영교 의원 아깝겠죠. 지금 굉장히 대하투쟁 잘하고 있는 분입니다. 날리더라도 읍참마속을 하더라도 여기서 더 한 발 깊이 나가야 돼요. 선제적으로 민주당이 나가서 자 서영교 의원 걸렸지. 전병현 전 정무수석 걸렸죠. 뿐만 아니라 자 야당도 자유롭진 않지. 홍일표 의원 또 누구 있습니까? 이미 이군현 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12월에 했습니다만 이군현 전 의원, 노철래 의원 줄줄이 걸려 있는데 서영교 의원은 직접 증거가 드러난 게 문제지만 나머지는 더 죄질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은 당원 아들이 정신질환인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된 것을 대가성 없이 좀 이제 민원한 것이다. 나머지는 다 자신의 정치자금법이에요. 이거 굉장히 나쁜 것이죠. 나머지는 자기 재판에 대해서 법원에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국민적인 시각으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판결하는 심판이 와서 거들어주는 거예요. 저 1심에서 의원직 상실 지금 이거 당선 무효 받았으면 어떡하죠? 근데 그러면 법원에서 불법자금 판사가 방한하시고 2심에서는 양형이 좀 낮춰질 수 있으니 다 법적 자문을 해줍니다. 도대체 비싼 돈 내고 로펌에서 일반인들은 또 변호사 수임료 비싸서 헉헉대는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가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저는요. 제2의 사법농단이고요. 입법, 사법 결탁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뭘 해야 돼요? 서영교 의원 하나가 지금 아깝습니까? 이걸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의 큰 덩어리예요. 행정부와 사법부가 짬짬이한 것은 사법농단이고 지금 처단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 대법원장까지도 처벌 수위를 이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걸려 있으니까 서로 봐주려고요. 절대 안 되는 사안입니다. 큰 틀에서 민주당이 판단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한 발 내디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당이 좀 불리한 악재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상황인데요. 이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됐을까?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 아직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주하고 상태죠? 크게 변화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당 지지율 바로 주시죠. 정당 지지율을 봐도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자유한국당도 똑같고 더불어민주당도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요일마다 사실 이 발표를 두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크게 출렁이지 않을 거다, 현재는. 왜냐, 일단 레드크로스라고 우리가 명명한 부분에서 한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주식의 이 추세선을 볼 때도 한 번에 어떤 그런 돌파 지점이 있을 때는 반작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폭락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주가로 얘기하면 폭락을 했을 때 그러면 값싼 주식들이 있으니까 사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폭등을 했을 때는 이식 매물이라고 해서 폭등을 했으니까 빨리 팔아서 내가 이득을 취해야지 해서 이렇게 반등이 조정이 되는 어떤 양상이 언제나 생기거든요. 반등을 하건 추락을 하건. 그래서 이번에 데드크로스는 사실 굉장히 충격이 큰 그 지점이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그래서 그 지점부터 조정기를 얼마나 거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지지자들이나 혹은 중도 좀 진보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나서야 된다 또는 심정적으로 더 지지를 해야 된다 하고 더 많이 설득을 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견을 더 많이 개진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계속 지속이 돼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이 계속 이 힘을 겨룰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조정기를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떤 사안이 나오더라도 크게 출렁거리지는 않을 거다. 다만 그 조정기 이후에 다시 어떤
선으로 보여질 거냐. 예를 들어서 급격히 데드크로스가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나 혹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 이후에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한 1, 2분기 정도는 유지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양측, 양 진영들이 치열하게 지금 들어와서 서로 간에 어떤 설득을 해내고 또 반박을 해대면서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오늘 벌어지는, 오늘 안건들은, 이슈들은 조금 나중에 크게 더, 뭐랄까, 영향을 줄 수 있지, 지금 현재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한국당도 지지율을 보면 똑같은 이런 정체 상태인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파 청산을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으로 지금 친황의 이런 단어가 또 등장을 했고요. 이 불씨는 또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얽힌 속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친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게 나오더라고요. 친오케 같은 단어까지 등장했는데 계파적인 성격으로 우리 모임을 봐서는 안 된다. 나는 친한이다. 친한. 대한민국을 나는 사랑한다. 또 한국당하고 친하고 싶다. 홍 의원은 나하고 초임 때도 같이 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친오라는 말씀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좀 어려운 길을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고요. 권유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가 합당한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 전 시장 친오가 안 나와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봤는데 뭐 친한, 친오, 친조 뭐 다양하게 좀 등장하는 거 보니까 당권 경쟁이 좀 불이 붙기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참 오랜 기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친이계의 득세부터 MB 정부 때죠. 그리고 이제 친박계의 참 오랜 싸움이었습니다. 친박 비박의 싸움은 최근까지도 이제 사실 그 양상은 존재하고 있는데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으로 한 가지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개파가. 그러면서 새로 이합 집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해처 모여인데 재구성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다이나믹스가 필요하던 차였어요. 그 의미는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면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월 27일 당권 경쟁에서 누군가를 밀어서 우리가 민 당권 주자가 당대표, 당권을 거머쥐었을 때 우리의 기득권을 보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면에서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일부 개파가 좀 이제 서로 크로스오버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기존 세력들이 지금 뭔가 이 얼굴을 바꿔 쓰는 과정이다. 근데 그것이 누구냐? 친박계는 지금 가능한 한 이제 지금 이 황교안 전 총리 쪽으로 이제 모이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안에서 당권으로 나온 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정우택 의원이라든가 심재철 의원의 뭐 저격, 타격을 보면 그 수위가 만만치가 않아요. 무혈입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하다가 지지율 좀 오르고 이제 해볼만 하니까 이제 들어와서 중심을 꿰차겠다는 거냐? 이 당신이 기여한 바를 밝혀라. 홍준표 전 대표가 장외에서 하고 있는 말이 가장 셉니다. 썼다 지웠던 말도 있지만 레밍 신드롬이요. 레밍 신드롬이라고 썼다 지웠는데 이게 레밍은 우리가 기존의 도의원이 수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학철 의원입니다. 이름도 기억하시는군요. 그때 이제 국민성을 뭐 레밍에 비해서 큰 질타를 받았는데 결국은 우두머리가 가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모두 다 집단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성향을 가진 설치류에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다시 편성하는 증후고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황교안 총리가 이 맷집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무대 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등장을 하면서 어제 지금 말씀하신 홍준표 대표가 글을 썼다 지우는 것 참 드문 일인데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럴 겁니다. 사실 홍준표 전 대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선택해야 되거든요. 함께 뛰어들어서 당권 경쟁을 한 다음에 대권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당권 경쟁에서 거리를 두고 나중에
대권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할 텐데 경우의 수 중에 저는 이번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1.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사실 지지율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권은 언제나 당원들이 굉장히 큰 결정을 합니다. 70%가 당원들인데 당원의 50%가 TK 지역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의 어떤 당원 구성을 보면 그렇다면 TK 지역의 어떤 이 민심이 어디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판가름이 될 텐데 황교안 총리가 나온다면 사실 TK를 가를 수 있느냐 하는 점.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가 수도권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또 PK나 TK를 얼만큼 가를 수 있느냐 이런 표 계산을 했을 때 3자 구도에서 사실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계산을 해보면 내가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2위조차도 못한다면 내가 나서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니까 더 세게 이야기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다. 지난해 보수 통합 관련해 가지고 복당설까지 나왔던 유승민 의원도 지금 이제 슬슬 기지개를 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황교안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이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앤 이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